안녕하세요. 이재영 법무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동차반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이 동차반 강의는 형법 처음 시작하시는 분 상대로 해가지고 좀 기초적인 것부터 좀 이렇게 하고 시험장에 가긴 가야 되니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문제 좀 뽑아가지고 연습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목표가 뭐냐 하면은 생동차가 아니라 기득권으로 이제 시험 보신 분들 그것과 비슷한 수준의 어떤 답안을 제출하자라는 게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중간에 약간 모험적으로 어떤 생략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약간 기존의 뭐 정상적인 강의보다는 좀 다른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좀 낮은 부분은 제외하고 출제 가능성 높으면서 또 기초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은 또 해야 되고 이러니까 조금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작년에 2차 시험 떨어지고 올해 다시 동차로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 강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순환 강의를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래 보던 강의, 보던 책하고 그 제가 최신 판례 더 추가해서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지금 오늘부터 진행하는 요 강의는 수준이 그러니까 굉장히 낮죠. 거기에 비해서 너무 낮으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들으면 좀 따분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너무 기초적인 걸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걸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는 초등학교 때 다 배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동차 때 중요한 게 다뤘던 것이 결국은 나중에 뭐 내년 2차 시험 칠 때도 여전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거를 많이 놓치고 있다가 결국은 뭐 나중에 기득권으로 뭐 2순환, 3순환 시험 볼 때도 여전히 우리 지금 공부하는 이런 내용들을 놓쳐가지고 뭐 좋은 점수가 안 나오고 뭐 그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차반에서 진행하는 거는 진짜 엑기스 중심으로 중요한 것 위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거는 내년까지도 가져갈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출제간이 좀 낮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생략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 좀 기초적인 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좀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는 교재가 이제 제가 주관식 대비용으로 암기장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요. 이 굉장히 압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한번 이렇게 암기한 내용 되살리는 용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를 요거 입문자용으로 따로 자료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 작년에도 활용했던 건데 조금 수정해 가지고 말이죠. 이걸 여전히 올해도 이걸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 위주로 기본 개념을 잡고 아주 중요한 판례 같은 경우는 요 암기장에 있는 건 나중에 한번 다시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의 듣다가 진짜 좀 이렇게 긴 문장으로 보고 싶다 할 때는 제 기본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기본서를 제가 원래는 개정판을 낼 생각이 없거든요. 작년판을 그대로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비순환, 1순환 때도 작년 책 그대로 쓸 생각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제가 매년 개정판을 냈는데 원래는 그냥 그대로 쓸 생각이니까 만약에 나중에 이제 1순환, 2순환 강의 듣는다 하더라도 그 책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도 뭐 충분합니다. 그리고 형법은 일단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형법은 독학이 불가능합니다. 독학이 불가능해요. 독학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잘 이해가 안 된다, 놓쳤다 이런 경우에 집에 가서 책을 찾아봐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책 찾아보는 것보다는 뭐 구글 검색해 가지고 알아보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과목 자체가 독학이 불가능 과목이고 반드시 어떤 강의에 의존해 가지고 기존 어떤 그 기초적인 개념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법학 중에서 독학이 불가능 과목이 몇 과목 있어요. 형법 총론, 어음수표법. 어음수표법은 법무사 1차 할 때 하는 어음수표는 그거는 진짜 수박 그달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어음수표법 책 보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외국어 막 번역 수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외국 상거래하고 막 연결되고 하면은 이게 독학이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형법 총론이 있다 이거죠. 강론은 독학 가능해요. 형법 강론은 독학이 가능합니다. 혼자 읽어보면 범죄 성립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총론은 혼자 읽으면 뭐 뭔 소린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강의에 의존해서 총론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질문해가지고 해결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강의 좀 집중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항상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형법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면은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갑을 때로는 병적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와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다. 어떤 범죄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행위는 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민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 임대차 계약을 설정했다,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양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법률 행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형법은 어떤 식의 이야기가 주어지느냐 하면 사실 법적인 행위가 아닌 거죠. 이 범죄 행위라는 것이. 사실행위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대부분. 물론 이제 그 중에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미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범죄행위라는 것은 사실행위입니다. 그 사실행위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칼로 찔러서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 목을 졸라 살해할 수도 있고 독약을 먹일 수도 있고 결국에 물에 빠뜨릴 수도 있고 오만 수천 수만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실관계 중에 하나를 그냥 뽑아내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위를 주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의 죄책을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이 사람의 범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검토하라고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해야 될 일은 이 행위를 보고 우리가 범죄 중에서 알고 있는 죄명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보통 이제 형법 공부 안 한 사람도 살인죄 같은 거는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죠. 살인죄. 그리고 남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이런 거는 들어봤을 것 같고,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하는데 끄다 대고 자기가 달려들고 때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 어디서 한번 들어봤던 범죄들 있잖아요. 그런 범죄들을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형법에 있는 범죄 중에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범죄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범죄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문제되는 범죄를 여기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실관계를 봤더니 A라는 범죄가 문제가 되더라. 혹은 B라는 범죄도 문제가 되더라. 이런 죄명을 우리가 일단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A를 칼로 찔러서 A가 죽었다. 이런 사실관계가 주어졌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보고 뭘 판단해야 되냐면 이거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죄가 문제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쉬운 예를 든 거고 좀 어려운 사실관계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건 무슨 죄를 논해야 되지 하고 이제 고민하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하나씩 공부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첫 시간이니까 이 범죄는 그럼 어떻게 성립하는 거냐 이걸 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가장 쉬운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를 칼로 찔러서 서울대 입구역 앞에서 말이죠. 시비가 붙어가지고 화가 난 갑이 칼을 들고 A의 복부를 칼로 찔러서 A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사망해버렸다. 자, 이런 스토리가 주어졌다고 쳐요. 자, 그러면 갑의 죄책을 논하라. 이런 식으로 출제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살인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판단 요건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범죄 중에서 살인죄라는 범죄가 이제 내가 아는 범죄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살인죄라는 범죄를 검토하려면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1차 공부할 때 헌법 신체의 자유 파트 보면은 죄형법정주의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죠? 1차 헌법에 나오잖아요. 그게 형법에서도 여전히 이제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죄형법정주의라는 이 원칙이 형법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대원칙이 됩니다.
죄형 법정주의. 자,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반드시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정해놔야 된다.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범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살인죄가 문제되겠다 하면은 법전을 펼쳐갖고요. 살인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전을 뒤져갖고 찾아보면 자, 250조죠.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살인죄라는 그 범죄를 서술해 놓고 있어요. 이 조문에다가. 자, 만약에 내가 어떤 죄를 생각을 했는데 조문을 못 찾겠어. 아무리 찾아도 이 범죄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시험은 망한 거예요.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게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한 가지 예를 하나 들면은 이거 그냥 듣고 넘어가도 됩니다. 유가정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가정권을 위조를 했어요. 위조를 했습니다. 위조를 한 유가정권을 취득을 했다. 위조 유가정권 취득죄. 이런 범죄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위조 유가정권 취득죄 가지고 막 찾았는데 조문이 없는 거야. 어딘가 있겠지. 이러면 이제 그건 망하는 쪽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죠. 자, 법무사 시험에 예전에 나왔던 건데, 바로 몇 년 전에 나왔던 겁니다. 과실로 불이 났어요. 과실로 불이 났습니다. 자, 과실로 불 나는 거를 우리가 실화라고 하거든요. 실화라고 하는데, 실화를 해가지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었다 할 때 이제 치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거 외우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과실로 불이 나서 사람이 죽었어. 실화 치사죄 해가지고 조문을 막 찾아. 조문 찾으면 안 나와요. 없어. 이런 범죄는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어딘가 있겠지 해가지고 썼다가는 이제 그런 시험 망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태를 우리는 이제 시험장에 가서 겪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법전을 정확하게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자, 제가 어떤 범죄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 법전 펼치시고, 제몇 조, 제몇 항, 이러면 진도를 못 나가잖아요. 진도 못 나가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는 강의할 때는 죄명 이야기하고 구성요건 이야기하고 바로 쭉쭉쭉 나가는데,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는 항상 법전을 옆에 두고요. 만약에 내가 뭐 횡령죄를 공부한다, 사기죄를 공부한다, 하면, 법전을 이렇게 펼치셔야 돼요. 펼치시고 구성요건이 어떻게 있는지를 늘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보시다 보면은 나중에 그냥 턱 열면 나옵니다. 턱 열면 나오는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법전을 옆에 두고 조문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제250조 제1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뭐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형이나 무기나 뭐 몇 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요 내용들은 처벌하는 뭐 형에 관련된 내용이단 말이에요. 형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안 보셔도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안 보셔도 되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냐면 사람을 살해한 자 할 때 살해한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 횡령죄라 그러면 뭐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사람으로 돼 있을 뭐 한 사람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눈여겨 봐야 돼요. 눈여겨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눈여겨 보고 자, 이 사실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사실관계 있는데 이 사실관계하고 요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이 내용을 비교를 해 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 가지고 자, 사람을 살해해야 된다고? 그럼 A가 사람인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사람이네. 자, 살해를 해야 된다고? 살해. 그 살해는 뭐야? 생명을 뭐 단축시키는 건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자연사가 아니라 어떤 칼을 찔러가지고 예를 들어 생명이 단축됐다 그러면 그 즉사해버렸다 그러면 아니면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뭐 앓다가 사망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이것이 과연 살해한 것이냐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자, 검토해봤더니 해당이 되더라는 거죠. 자, 요 사실관계가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 자, 그러면 살인죄 성립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살인죄 성립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범죄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 살인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갖춘다 해가지고 바로 범죄 성립하는 거 아니고, 자, 세 가지 요건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첫째,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성요건 해당성.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이 첫 번째 요건에서 이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거 있죠. 방금 제가 여기 확인했던 거예요. 이게 구성요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실관계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보겠죠. 봤더니 아까 제가 일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 근데 범죄 성립 요건은 구성요건만 가지고 범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요건을 더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위법성이라는 게 있고요. 위법성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다 검토를 해야, 범죄가, 이제 살인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립한다.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 성립 요건 세 가지 다 갖춰야 된다. 지금 보니까,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요 사실관계에 딱 부합이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해당된다고 할 때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요. 이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좀 더 정치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 법조문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나열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요. 자, 세분화해서 보면은 갑이 A를 살해한다고 할 때, 자, 갑이 A를 칼로 찌른다고 할 때 말이에요. 요 갑이죠. 갑. 범죄행위 하는 사람, 범죄행위를 하는 그 인물, 요 사람을 우리가 범죄 주체라고 합니다. 범죄 주체. 범죄행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칼로 찌른다고 했을 때 그 상대방 있죠. 그 행위의 대상이 된 사람, 이거를 범죄 행위 객체라고 합니다. 행위 객체라고 해요. 행위 객체. 그 다음에 요 칼로 찌르는 행위가 있었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범죄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라고 합니다. 행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망을 했잖아요. 이 죽는 사망의 결과라고 하고요. 결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행위와 결과 사이는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죽긴 죽되 그냥 자연사해 가지고는 안 되고, 갑이 칼로 찔렀을 때 칼에 맞고 사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로 찌르는 행위와 이 사망한 결과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가 형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인과관계라고 부릅니다. 인과관계. 자, 요런 것들이 우리가 그 구성요건 해당성에서 보통은 이제 논의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주체, 갑 확인할 수 있죠. 갑이 누군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객체 A가 누군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칼로 찌르는 행위, 보통 CCTV나 목격자, 증언 같은 걸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결과 발생, 자,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죽었는지 우리가 다 얼마든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인과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CCTV라든지 목격자의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이 직접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범죄 사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확인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성요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성요건에서 이 객관적인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요구를 하느냐면 고의라는 걸 요구를 해요. 고의. 자, 고의라는 거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고의. 자, 민법에서 왜 불법행위 성립 요건 해가지고 고의 과실 이런 거 하잖아요. 자, 그 고의 과실하고 형법에서 이야기하는 고의는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고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걸 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 자, 지금 내가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을 실제로 범죄 행위자가 인식을 하고 그걸 실현할 의지를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 사실, 요 객관적 요건에 대한 인식과
의사라고 부릅니다. 자, 범죄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에 첫 번째 단계 그 요소는 뭐냐면 일단 조문을 본다. 조문을 보고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여기 해당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주관적 요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행위를 했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보이지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객관적으로 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 자, 법무사 사무실에 내가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앉아 있는데 말이죠. 이제 그 문을 열고 의뢰인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코에 반창고를 붙이고 왔어요. 그래서 법무사님 제가 어젯밤에 내 친구하고 술 먹다가 말이죠. 이놈이 주먹을 때려갖고 내 코가 지금 부러져가지고 내가 이놈 고소하러 왔어요. 그러면 어제 주먹으로 맞아서 코가 부러졌습니까? 이런 우리가 그걸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진단서 다 가져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확인하는 작업이 뭐냐면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그 때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때린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러면은 상해죄라는 어떤 범죄가 있다 그러면은 상해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상해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구나 이거 판단하는데 아직 범죄 성립하는지는 몰라요. 범죄 성립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요소를 더 갖추어야만 성립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거 내가 어제 얻어맞고 상해 입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갑이 A를 칼로 찔러서 살해했어요 라고 한 내용들은 전부 요 구성요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범죄 성립하기 위해서 첫 단계에서 우리가 검토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율성은 뭐냐 하면은요. 율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성질. 우리 흔히 이런 거는 이런 짓 했다가는 내가 경찰 잡혀갈 수도 있어. 경찰서에. 이런 행위는 내가 해도 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강의한다고 해서 제가 어디 잡혀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강의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 막 때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나쁜 짓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나쁜 짓이라는 의미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그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사람 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법에 보니까 사람 죽이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해를 했으니까 이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그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런 성질을 유업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갖는 것을 이제 유업성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요 유업성 관련해서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요. 아까 제가 구성요건 이건 어디에 있다고요? 이거는요. 법조문에 있다 그랬잖아요. 법조문에. 법조문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런데 이 법조문이라는 것이 누가 만든 겁니까? 국회에서 만든 거잖아요. 국회에서 만드는데 국회에서 이걸 왜 만들었어요? 이런 짓은 법으로 다스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나쁜 짓 중에서 가장 나쁜 짓들만 뽑아가지고 이거 처벌해야 되겠다 하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위반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다면은 이게 위협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다 나쁜 짓들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이 없어요. 헌법 조문을 보면은. 자, 우리가 그 성경책이나 만약에 불경책 이런 걸 본다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형법 조문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 죽이지 마라, 때리지 마라, 강도하지 마라, 절도하지 마라, 강간하지 마라. 전부 나쁜 짓들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고 했는데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위협한 거예요. 이게 원칙적으로 위협성은 당연히 인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범죄 성립 요건에서 위협성을 왜 독자적인 요소로 끄집어내놨느냐 이거죠. 근데 이 끄집어낸 이유가 예외적으로 위협성을 없애는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위협성을 없앤다. 자, 이 없앤다는 말을 조각이라고 합니다. 조각.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데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당방위 들어보셨죠? 정당방위 들어보셨죠? 자, 사실관계를 더 들여다봤더니 서울대 입구역 앞에서 말이죠. 갑이 A를 칼로 찔렀는데 알고 봤더니 A가 먼저 갑을 칼로 공격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칼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방어로 말이죠. 방어하려고 A를 칼로 찌르게 됐다. 그런 사실이 또 추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정당방위. 아,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을 나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그런데요. 미국 같은 데서는 총기 소유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총기 소지하는 것이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 그 대선 전국에서 총기 소유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 막 다투잖아요. 근데 총기를 금지하려고 그러면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 기본적으로 총기 소유가 이게 헌법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총기 소유가 가능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뭐 총 들고 나 쏘려고 하면 한 방에 바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이제 경찰관이 피의자 체포하려고 할 때 피의자가 주머니에 손 넣고 말이죠. 이렇게 손 빼라 그러는데 손 놓고 막 계속 있으면 총 쏴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냅뒀다가 만약 그 옷 안에 총 같은 거 갖고 있다가 방아쇠만 당기면 되니까 그런 피해를 안 입기 위해 가지고 너 손 들어 하는데 말이죠. 손 안 들고 막 주머니에 손 넣고 막 다가가고 이렇게 하면 그냥 총 쏴버려도 정당방위로 인정돼 버린다는 거죠. 미국 같은 데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총기 소유가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정당방위로 행위를 했다면은 그런 행위는 위협하지 않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이 되나 위협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성이 조각되면 자, 범죄 성립 요건 중에서 하나가 지금 탈락이 됐죠. 하나가 탈락이 됐죠. 그러면 이 사람이 범죄 성립한다는 말입니까?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검토하면 안 돼요. 무죄인 사람 앞에 앉혀놓고 심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빨리 집으로 돌려 보내줘야 되겠죠. 지금 이 사람은 범죄가 안 되는 사람인데 안 되는 사람을 놓고 너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계속 심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안을 쓰실 때 판단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범죄를 검토할 때 이렇게 유성 조각되는 사고가 있죠? 그러면 스톱입니다. 스톱이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그 삼순환 모의고사 채점할 때도 그런 삼순환 때도 제가 이런 걸 지적한다니까요.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이 되는데 유성을 왜 씁니까? 여기서 스톱하세요. 예? 자, 이걸 검토를 했는데 이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되면 이거 검토하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이 스톱해야 돼요. 그냥 이 사람은 무죄예요. 그냥 그 범죄는 다른 범죄를 검토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 다 이게 범죄 요건을 다 갖춰야만 범죄 성립하는 것이고 무죄 사유가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 범죄는 더 이상 검토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안지 쓸 때 만약에 내가 이것도 검토하고 싶고 저것도 검토하고 싶고 이렇게 있을 때 안 되는 사유가 있으면 그걸 맨 마지막으로 보내야 돼요. 마지막으로 보내갖고 거기서 부정하면 답안을 좀 채울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그냥 여담을 이야기한 거고 일단 우리가 개념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범죄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세 가지 요건은 순서대로 검토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만약에 하나 요소가 결하게 된다. 그러면 그 범죄는 무죄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 끝이고 스톱하고 다른 범죄로 넘어가서 뭐 다른 범죄 여부를 또 검토하든지 다른 범죄 여기서부터 다시 또 이제 검토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정당방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급 피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구행위라는 게 있고 정당행위라는 게 있어요. 정당행위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 정당행위는 뭐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성 조각 사유거든요. 그 어디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하나에 해당이 되면 요건을 갖추면 범죄 안 되는 거예요. 유성이 조각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스톱합니다. 스톱해 가지고 이 사람은 유성이 조각된다.
무죄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뭐 검토하는 것이 유협성 조각 검토인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유협성은 자 구수요건 해당성이 인정이 될 때 예외적으로 조각 사유 있을 때만 검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구수요건에 해당되면 나쁜 짓 중에 최고로 나쁜 짓들만 구수요건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협성은 인정이 되는 거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조각 사유 있을 때만 검토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구성요건하고 유협성 이제 범죄 성립 요건에 이제 이 2단계까지 나갔다고 치고요.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런 정당방 이런 사정도 없어요.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살인죄를 우리가 검토함에 있어서 여기까지 나갔다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 하면, 자 구성요건과 유협성을 합쳐 가지고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불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불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 성립 요건은 불법과 책임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안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자, 요 책임은 뭐냐? 책임은 뭐냐 하면요. 자, 요 불법 판단은 행위 판단이라 그래요. 행위 판단. 책임 판단은 거기에 대비해서 행위자 판단이에요. 행위자에 대한 판단. 자를 한자로 쓸게요. 행위자에 대한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책임 단계에서는 뭘 검토하는 거냐면은, 이 갑 있잖아요. 갑. 범죄를 한 사람 갑. 이 갑을 우리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갑을 비난할 수 있느냐. 비난 가능성. 이걸 따지는 거예요. 비난 가능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난 가능성은 행위자 판단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처한 독특한 상황을 고려해 주는 거예요. 자, 사람을 칼로 찌른다고 했을 때, 칼로 찌르는 걸 좀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이게 사람 칼로 찌른다 할 때, 제가 찌르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찌르든, 예? 남자가 찌르든, 여자가 찌르든, 아이가 찌르든, 어른이 찌르든, 뭐, 이 찌르는 이런 행위가 구수요건에 해당하고 유협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위자에 따라 달라지진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자, 요 부분은 행위자 판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그 처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막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는데 구명보트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갑하고 얼 두 사람이서 그 보트 위에 이제 올라타고 그래서 표류 중이에요. 이제 구조 헬기가 이제 곧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명이 이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이 보트가 1인용이야. 그럼 두 명이 같이 있다가는 둘 다 물에 빠져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바닷속으로 들어갈 테니까 네가 내 목까지 잘 살아라. 그거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고 그냥 발로 차버리고 말죠. 예? 자기가 살아났어. 자기 혼자 살았어. 다른 사람 죽었어요. 자, 이거 칼로 찌르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사람 살해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나중에 구조가 됐습니다. 보니까 너 사람 발로 받아서 사람 차가지고 너 사람 살해했네? 너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너 구속요건 형성 살해하는 행위 있었고 그 때문에 사람 살해했고 유승조각 사유 없네? 너 불법 인정되네? 하지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놓고 보니까 야, 네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나라도 그랬겠다.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행위자 대신에 일반인이 그 자리에 들어가 봐요. 들어가 봐가지고 야, 나라도 저런 상황이라면 나라도 저렇게 행위했겠다 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그 사람을 비난 못 하잖아요. 누가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위협하지 않는 행위, 그러니까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 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기대 가능성. 자, 이걸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요거는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 사람 뭐 A면 A, B면 B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판단하게 되는 게 책임입니다. 책임.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아까 유협성 조각사유 관련해 가지고 유협성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다.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 없다. 법조문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구속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이거는 원칙적으로 나쁜 짓 중에 나쁜 짓이니까 원칙적으로 나쁜 짓이야. 예외적으로 이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지.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힐 필요가 없다는 거 했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범죄를 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겪으셨어요? 자, 아까 제가 태평양 한가운데 물에 빠진 경우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내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겪으셨냐 할 때 물론 겪으신 분도 있겠죠. 있을 텐데 극소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범죄를 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겪는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너 왜 그런 짓 했어? 해가지고 다 비난하잖아요. 너 적법행위 할 수 있는데 왜 나쁜 짓 했어? 해가지고 다 비난하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다 기대 가능성이 있다고 봐가지고 책임도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아까 위법성 판단과 마찬가지로 책임 판단도 똑같아요. 이게 적극적으로 책임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밝히는 게 아니라요,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처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때 책임을 조각시키는 거죠. 조각시키는 것만 검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위법성 판단과 책임 판단은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만 고려하는 거예요.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만. 그러면 이제 우리 법무사 시험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느냐 하면 보통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집중 출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답안지에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하고요. 잘 검토를 하고 답안지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통 출제가 돼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검토를 한 다음에 답안지에 자, 특별한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가 없더라. 그래서 요 범죄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끔 나옵니다.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5년에 한 번? 5년은 조금 더 걸리겠다. 한 7년 정도? 한 7년에 한 번. 지금 한 30편이니까 한 요게 한 5번 정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출제되는 경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형법은 자, 총론 부분이 있고요. 자, 총론 부분이 있고 강론 부분이 있습니다. 강론 부분이 있는데, 자, 총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맨 앞에 형법 총설이라고 해가지고요, 죄형 법정주의 같은 이런 거 이제 서술이 돼 있어요. 죄형 법정주의라든지 형법의 적용 범위 이런 게 이제 서술이 돼 있고,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범죄론 이렇게 돼 있어요. 범죄론 해가지고요,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이렇게 해가지고요, 모든 범죄의 공통된 요소, 상당 부분 공통되는 요소를 뽑아가지고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이렇게 서술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성요건 중에서 좀 이따 제가 다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구성요건 중에서 이제 특별한 구성요건이 있어요. 특별한 구성요건. 이걸 뽑아가지고 뒤에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수론이라는 게 있고요, 공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거 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별한 구성요건이어서 뒤쪽에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범죄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범죄가 성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사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사처벌하는 거, 요 형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벌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주로 이제 조문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차반에서는 이 형벌론은 거의 대부분 생략할 겁니다. 이게 지금 출제 비중이 좀 낮거든요. 근데 자, 범죄가 성립했을 때 형벌을 과하기 전에 중간에 하나 거치는 단계가 있어요. 거치는 단계가 있거든요. 뭘 거치냐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이 법률에 예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할 때, 형벌을 가할 때 그러면 5년 이하로 그냥 형사처벌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걸 다시 가중을 하거나 감경을 하거나 해가지고 이걸 더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더 낮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가중 감경이라고 하는데, 이 가중 감경 과정을 거쳐서 계산을 하게 돼요.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에는 5년 이하로 되어 있지만 이 계산한 결과가 뭐 7년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범위 안에서 형벌을 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죄수론이라는 게 있어요. 죄수론. 나중에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죄수론은 왜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죄수 판단은. 그렇게 해서 자, 범죄가 성립하면 이 범죄가 하나의 범죄만 성립하느냐, 두 개의 범죄가 성립하느냐 이런 식으로 죄수를 판단해 가지고 형벌을 과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게 형법 총론입니다. 총론이고 자, 강론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강론은 자, 여기서 범죄 주체와 객체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갑이 A를 칼로 찌른다 할 때 요 A를 범죄 객체라고 부릅니다. 객체. 근데 범죄 중에서는 객체가 있는 범죄도 있고 없는 범죄도 있어요. 그 허공에다 대고 막 그냥 말만 하면 범죄에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 객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 범죄별로 조금씩 달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살인죄라는 이 범죄는 무엇을 보호하려고 이 범죄를 만들었을까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살인죄를 처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절도죄라는 범죄 아시죠? 절도죄. 남의 물건을 훔치면은 절도죄가 성립하는데, 그럼 절도죄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도죄라는 범죄를 인정할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유권이라든지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어떤 뭐 권리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절도죄라는 범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 어떤 범죄가 무엇을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냐, 그 보호하는 그 대상,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요, 자, 보호법익이라고 합니다. 보호법익. 모든 범죄는 보호법익이 있어요. 보호법익. 자, 이 보호법익을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개인적인 법익, 사회, 공공의 안전이라든지 신용에 관한 법익, 그다음에 국가의 기능에 관한, 혹은 뭐 공무에 관한 이런 거 이제 보호법에 하는 범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범죄들을 쭉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자, 강론에 가게 되면은 자, 개인적 법익에 관련된 범죄, 개인적 법익에 관련된 범죄, 그리고 사회적 법익에 관련된 범죄, 사회적 법익에 관련된 범죄, 그리고 국가적 법익에 관련된 범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개인적 법익에서 크게 나누면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중요하잖아요. 재산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산죄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재산죄. 그리고 재산하고 관련 없는 비재산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비재산죄. 그러니까 비재산죄는 다시 뭐 생명, 신체에 관한 죄, 자유에 관한 죄, 뭐 사생활에 관한 죄 이런 식으로 쭉쭉 분류해 놓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범죄들을 하나씩 대부분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서술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론 위협성 조각 사유에 관련된 내용도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요 범죄 성립 요건, 법조문을 해석하는 내용이 강론의 각 범죄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형법 공부하시다 보면은 법무사 시험에서는 강론 위주로 나온다. 총론은 잘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뭐 한번 들어보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강론 위주로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 이런 부분이 출제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총론에서만 주로 다루니까. 그러니까 강론 위주로 나온다는 말은 이 부분이 잘 출제가 안 된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요, 구성요건이에요. 구성요건이니까 사실 총론하고 강론은 겹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다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법무사 시험에도 다 나오는 거고, 이쪽은 법무사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되고요. 죄수론 부분도 필요한 부분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형법 전체는 이렇게 총론에서 죄행법정주의 앞에 총설 부분이 있고, 범죄론이라 해서 구수요건 유성 책임 파트가 있고, 미수공범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는 구수요건 중에 좀 특별한 것을 뽑아놓은 것이다. 그리고 죄수론, 형벌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강론은 각각의 범죄별로, 법익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 범죄의 구성요건 위주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도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재산죄 부분 있죠. 이렇게 재산에 관련된 거, 우리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범죄입니다.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뭐 이런 좀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런 죄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 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체를 통틀어서 50% 이상입니다. 한 60, 70%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법무사 시험에서 시험 문제가 보통 한 2문제 아니면 3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점, 20점, 10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15점, 15점, 20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식인데 30점, 10점, 10점 나올 수도 있고 보통 한 3문제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2문제 25점, 25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중 한 문제는 여기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한 문제는. 최소한 한 문제 여기서 나옵니다. 3문제 다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이쪽에서 50점 때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가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한 재산죄에서 무조건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부분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출제 의원이 생각해가지고 비재산죄 내야 되겠다 하면 몇 문제 더 추가하거나 이런 식이 되고요. 총론에서 자, 총론에 안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전체 다 안 나온다 말 아닙니다. 전체 다 안 나온다 말이 아니라 이 부분이 좀 출제 비중이 낮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요. 총론부터 강의한 적도 있고 강론부터 강의한 적도 있는데 총론부터 강의하면 이제 강론의 시간이 부족하고 강론부터 진행하면 총론 좀 시간이 부족하게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총론을 하면 총론만 하는 게 아니라 강론에 있는 내용도 다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감을 잡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법무사 시험은 강론에만 나온다 해가지고 총론 다 제껴버린다 그런 것은 강론 제끼는 거나 마찬가지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총론 강론 다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첫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일단 범죄성 요건은 3가지다. 3가지고 구수요건 위협성 책임이고 구수요건 현성이 인정이 되고 유승조약 사유 책임자가 없을 때 범죄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쪽 귀로 들어가서 한쪽 귀로 다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개념이 좀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자유자재로 나중에 쓸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이게. 근데 처음에는 좀 익숙한 과정을 거쳐갖고 좀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반복. 자, 그러면 범죄성 요건은 구성요건, 자, 위협성, 책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책임이 있다는 거고, 이거 다 갖췄을 때 범죄 성립한다는 겁니다. 범죄 성립한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처벌 조건하고 소추 조건이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처벌 조건, 소추 조건. 자, 일단 설명부터 들으세요. 그럼 나중에 제가 자료 봐드리겠습니다. 처벌 조건이라는 게 있고, 소추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소추 조건. 이건 또 뭐냐? 우리 민법에서 권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제기 못하는 거 있죠. 그렇죠?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재판으로 내가 집행도 못하는 그런 권리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권리는 인정된다는 거 우리가 판단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처벌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요 처벌 조건에 관련된 내용인데 범죄가 성립했을 때 형벌권이 발동하는 요건, 형벌권이 발생하는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처벌 조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처벌을 못한단 말이에요. 처벌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범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하냐면 형 면제한다고 해서 형 면제 판결을 하게 돼요. 범죄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 처벌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은 형 면제가 된다는 거죠. 형 면제.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자, 객관적 처벌 조건이라는 게 있고요. 자,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객관적 처벌 조건. 이건 몰라도 되는데 인적 처벌 조각 사유. 이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인적 처벌 조각 사유. 객관적 처벌 조건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무원이 돈을 받아 먹으면 뇌물죄가 되잖아요. 이건 우리 상식적 수준에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돈 받아 먹으면 수뢰죄라 그래가지고요. 수뢰죄.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먹으면 수뢰죄라는 범죄가 성립하는데 이게 공무원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공무원이 될 자. 예? 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 근데 아직 발령은 안 받았어요. 임명장은 안 받았습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공무원을 임명할 수도 있는데 아직 내정돼 있단 말이에요. 내정돼 있는데 아직은 공무원이 된 건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뇌물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범죄가 있냐면은 사전수뢰죄라는 범죄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공무원이 안 됐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해요. 공무원이 돼야 처벌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객관적 처벌 요건 하는데 몰라도 돼요. 이건 2차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게 있고, 자, 요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 인적 처벌 조항 사유가 뭐냐 하면은요, 최근에 이게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박송씨 아시죠? 박송씨 자기 형을 고소를 했잖아요. 횡령죄로. 근데 이제 그 같은 가족끼리 형제지간에 예? 뭐 돈을 갖다가 빼돌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횡령죄가 문제됐는데 그때 박송씨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예? 내가 다 했다. 예? 박송이 재산은 내가 다 관리하고 내가 다 한 거다. 이 장남, 예? 이 장남이 한 게 아니라 내가 다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한 게 있죠. 근데 실제로 아들 돈을 말이죠. 아들 돈을 아버지가 다 빼돌리고 다 써먹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요. 그게 원래 형법에서 뭐 무슨 규정이 있냐면 요 인적 처벌 조항사를 해가지고 형 면제하도록 돼 있었어요. 자, 그게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만 직계열 쪽 이제 몰라도 됩니다. 직계열 쪽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 직계열 쪽 아닙니까? 그렇죠? 직계열 쪽 배우자 관계 이런 관계에 있으면 재산 범죄에서 절도를 한다든지 횡령을 한다든지 했을 때 형 면제하도록 돼 있어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인적 처벌 조항 사유라고 합니다. 근데 요 형 면제 사유가요. 형 면제 사유가 바로 저번 달에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위헌선언이 됐어요. 아직 위헌선 되고 법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자식이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친다. 자식이 아버지를 재산을 절도를 한다 하게 되면 형 면제 사유가 아니니까 처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가족이 이제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이제 같은 가족끼리도 이제 서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인적 처벌에서 있다는 건데요. 이거 말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친족도 있겠죠. 그 외 친족. 자, 예를 들어서 형제지간인데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분가를 하고 있어요. 분가를 하고 있으면 여기 지금 동거가족, 동거친족이거든요. 동거친족인데 동거하지 않잖아요. 동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형 면제가 아닙니다. 형 면제가 아니고 소추조건 넘어가거든요. 소추조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소추조건은 또 뭐냐? 자, 일단 요거는 이제 정리하고 갈게요. 자, 처벌조건이라는 것은 자, 범죄가 성립한 이후에 형벌권 발동 요건을 말하고 이걸 갖추지 못하면 형 면제 사유가 있다. 그리고 재산 범죄에서 요 인적 처벌 조항 사유로 해가지고 직계열족 같은 이런 재산 친족 관계 있을 때 형을 면제하는 사유가 있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정 받아가지고 지금 삭제가 됐다. 요거죠. 그래서 우리 형법 시간에 만약에 형법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됐다고 하면 이거 헌법 불합치 결정,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선언 됐다. 요것만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요거는요. 근데 요거는 이제 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소추 조건은 뭐냐 하면 소추조건은 자, 범죄가 성립했을 때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검사가 기소라고 하죠. 기소, 공소 제기.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 기소하기 위한 요건을 말합니다. 자, 소추 조건은 검사가 공소 제기하기 위한 적법 유효 요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검사의 공소 제기의 적법 유효 요건. 나중에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시면은 요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오는데 형법에서는 이걸 우리가 하거든요. 형법에서는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 형사소송법에서는 이것은 안 다루죠. 왜냐하면 범죄가 인정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수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기소를 하고 어떻게 형사처벌하느냐. 이거 형사소송법 절차법에서는 그걸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형법에서 다루니까 형사소송법에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수사를 해가지고 범죄 사실 인정이 됐을 때 과연 이걸 기소할 수 있느냐. 라는 걸 다룬단 말이에요. 자, 그때 이 소추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기소하기 위한 요건을 말하고요. 조문은 형법에 조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형사헌법 문제인데 전문은 형법에 있다 보니까 이걸 형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소유권 관련해서 두 개 개념이 있습니다. 친고죄라는 게 있고요.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있어요. 자, 친고죄는 뭐냐 하면 어떤 특정 범죄에 대해서요. 특정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고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기소를 할 수 있어요. 검사가 공소 제기하려면 피해자가 반드시 고소를 해야만 됩니다. 친고죄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는 할 수 있어요.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말이죠. 나중에라도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형사처벌 못합니다. 자, 그러면 처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여기서는 자 인적처벌조항서 이게 인정이 되면 형 면제한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제 어떤 재판을 하게 되냐면 공소기각 판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소기각. 우리가 민사상으로 봤을 때는 각하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게 되면 공소기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소를 해야 기소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기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고소를 취소해 버릴 수 있어요. 그때 처벌하라고 했던 거 이거 없었던 걸로 취소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고소 취소해버리면 여전히 이쪽으로 됩니다. 공소기각이 돼요. 자,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는 그 해당되는 범죄가 한정되어 있어요. 나중에 우리 볼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범죄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고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을 다 갖춰야만 범죄 성립한다는 이 내용은 모든 범죄 공통이에요. 이거는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어요. 모든 범죄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을 갖춰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거는 특별한 범죄에서만 문제되는 거예요. 특별한 범죄.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우리 조문을 보니까 조문 보셔도 됩니다. 자,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공통점, 차이점 생각해 보면요. 공통점은 피해자 처벌하지 마라 그러면 처벌 못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 의사에 따라서 국가형벌권이 좌지우지됩니다.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 하면 처벌 못 하는 거 공통점. 차이점은요.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 가능하다는 거죠. 반의사 불벌죄는 고소 없으면 기소 못 하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근데 공통점은 결국 피해자 의사에 따라서 국가형벌이 좌지우지되니까 이게 이제 기간을 뭐 고소를 취소한다든지 할 때 이 기간을 좀 이렇게 제한해두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제 형사법에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잠깐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제가 프린트 자료 드렸는데 맨 앞에 그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답안 작성을 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좀 자기 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료 그 5페이지 보시면은요. 5페이지 보시면은 밑에 그 범죄 성립 요건이라는 그림이 있죠. 범죄 성립 요건 보면은 여기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 이게 구성요건이라는 거예요. 구성요건.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주체, 객체, 행위, 결과 발생, 인과관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밑에 뭐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뒤에 따로 좀 더 추가되는 그림이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여기 6페이지 보시면은 두 번째 그림 보면은요. 자, 위에 객관적 구성요건에서 주체, 객체, 행위, 결과 발생, 인과관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주관적 구성요건에서 고의 이렇게 되어 있죠. 과실은 관료 쳐놨는데 일단 요거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에서 의의가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좀 집중해가지고 자기 개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리글 마인드상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자, 민법에서 불법행위를 이야기할 때요. 불법행위를 이야기할 때 고의,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민법할 때. 고의, 과실, 위법성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형법에서는요. 형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개념을 잡아야 되냐 하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제가 아까 고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아까 고의라고 이야기를 했죠. 과실을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자, 우리가 범죄 성립 요건은 고의가 요건이에요. 고의가 요건입니다. 혹시 법전 갖고 계시면요. 법전 갖고 계시면 13조, 14조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범죄가 성립 요건, 범죄가 되려면은 범죄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 범죄가 안 된단 말이죠. 안 됩니다. 그래서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고의가 없으면 범죄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실이 있을 때, 주의무 위반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을 때만 과실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형법 전체를 다 통틀어 봐도 과실범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범죄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고의가 있어야 된다. 고의가 없으면 범죄가 안 된다. 단 예외적으로 과실범 처분이 있을 때만 특별한 규정일 때는 예외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문에.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이 그 과실범을 말하는 거예요.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과실범이 되는 겁니다. 이 원칙과 예외 관계를 잘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확한 문장으로 주관식에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객관식은 그냥 찍으면 되잖아요. 그냥 답만 찍으면 되지만 주관식은 내가 뭔가를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표현할 때 이 원칙과 예외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막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가 막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고의가 원칙이고 고의가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범죄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과실범 처분이 있을 때만 과실범이 된다. 이거는 기본 개념이니까 확실히 자기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 일단 이거 예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말하고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에 그 그림을 보면은 살해하는 행위를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갑에 하는 행위자가 주체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객체가 있고요. 범죄 행위를 하는 걸 이제 범죄 행위라고 이해를 하고, 결과 발생, 그 다음에 행위와 결과 사이를 인과관계라고 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어떤 고유명사로 내가 이제 개념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주체, 객체, 행위, 결과 발생, 인과관계. 그 다음에 그 범죄 사실을 인식하고 실현 의사를 갖는 걸 고의라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기초에 해당하는 것만 지금 말씀드렸고요. 지금 1시간 더 해야 돼요. 1시간 더 기초적인 거를 더 설명해 드려야 되거든요. 자, 이거 좀 쉬었다가 아까 미수공범이라는 그런 파트 좀 더 설명드려야 됩니다.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